2030년이 지나면 한 명이 일해서 한 명을 부양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의 허리가 휘어지냐고요? 부러집니다. 인구 감소 과정에서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살아남을 방법이 있는가? 그게 과연 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서울공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 김태유입니다. 문명사를 연구하는 학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17년간 저출산 고령화에 380조 원이라는 엄청난 국민 세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현재 합계 출산율이 0.78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제고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새로운 대안을 제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무엇이 문제인지 다시 시작해 봐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인구 문제의 본질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미래 한국의 모습, 인구 1억 이상의 인구 대국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과 같은 인구 과밀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는 더욱 아닙니다. 지금 지구상에 인구가 1억이 넘는 나라가 14개 나라나 있는데 그중에 선진국은 미국과 일본 딱 2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출산율을 높이는 데만 정책적 역량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숲을 보는 거시적 문명사적 대책을 병행해야 될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농업사회에는 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세상에 적응하고 살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은 아이를 낳도록 진화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영양상태가 개선되고 질병이 퇴치돼서 인구 폭탄이 터진 겁니다. 현재 세계 인구가 약 80억 명 정도 되는데 이 인구가 2배만 불어나면 이유 없이 인류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생 인류가 적응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출산율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문명사적 메가 트렌드고 되돌릴 수 없는 하나의 흐름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과당 경쟁과 경제의 문제다. 지난 30여 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은 대세 하락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스트링 교수가 출산율에 관해서 한 연구에 의할 것 같으면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부부가 자기 자신의 성장기, 청소년기보다 경제 상황이 좋아진 부부는 아이를 많이 갖고 나빠진 부부들은 아이를 낳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기성세대들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청소년기에 국민소득 100불 시대를 경험하고 국민소득 1000불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국민소득 10,000불 시대를 살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은 행복이고 오늘보다 더 못한 내일은 불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국민소득 30,000불 시대에 불행한 겁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더 이상 밝은 미래를 물려줄 수 없다고 느끼게 된 겁니다. 자녀들을 좀 더 나은 상황에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자 이런 책임감의 발현으로 저출산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경제 성장입니다. 문제는 과당 경쟁입니다. 그런데 인구 피라미드는 피라미드형 삼각형에서부터 역피라미드형으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박스형으로 안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정되기 전에 역피라미드 상태에서 죽음의 계곡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일하는 청년 세대의 숫자는 작고 부양받는 노인 세대의 숫자는 많으면 이 사회가 붕괴된다는 것이죠. 이걸 부양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부양비가 1999년까지는 3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했습니다. 그런데 2030년이 지나면 1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의 허리가 휘어지냐고요? 아닙니다. 부러집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이제부터는 출산율 제고 노력 일변도에서 부양비 개선으로 선회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하고 있던 출산 장려 정책 그것도 여전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20%만 노력을 부양비 개선하는 데 투입하면 파레토의 법칙, 통상 얘기하는 20대 80의 법칙에 따라서 80%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구 감소 과정에서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 살아남을 방법이 있는가? 물론 있습니다. 하나는 4차 산업혁명이고 또 하나는 이모작 사회입니다. 챗GPT가 나오고 AI 로봇이 우리 생활 속에 지금 파고들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으로 세상이 아주 엄청난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얼른 가슴에 와닿지 않으시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의 발전이라든가 경제의 발전, 사회의 발전은 초기에는 성장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실제로 3차 산업혁명 시절에 컴퓨터가 처음 등장하고 인터넷이 등장하고 그랬을 때는 경제 성장을 실감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MIT의 로버트 솔로 교수,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고든 교수, 이런 사람들이 컴퓨터의 생산성의 역설을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컴퓨터는 엄청나게 많이 보급됐는데 생산성은 좋아진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다가 이게 점점 빨라져서 가속하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 성장률이 굉장히 빨라집니다. 지금 우리는 3차 산업혁명 시기를 넘어서 4차 산업혁명 초입에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실질적인 효과가 눈에 보이기 전에 잘못된 이해로 4차 산업혁명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편견을 갖게 된 겁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 하면 되잖아,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재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모작 사회로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모작 사회란 과연 무엇일까요? 청년 한 명이 일해서 노인 한 명을 부양할 수밖에 없는 시절, 이게 바로 죽음의 계곡이고, 한 명이 한 명을 부양한다는 얘기는 두 명이 두 명을 부양한다는 이야기고, 부양받는 2명 중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55세부터 74세까지의 장년과 75세 이상의 노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장년층을 경제활동 인구로, 청년들과 함께 일하는 인구로 바꾸면 3명이 일해서 1명을 부양하는 시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정년 연장을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하는 사회에서 40대 중반을 넘어가는 근로자의 평균 연령은 국제 경쟁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당장 청년 실업이 생깁니다. 정년 연장을 환영할 수 있는 젊은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모작 사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세대 간의 분업입니다. 발달 심리학에서 20세에서 40세 젊은 사람들은 유동지능, 플루이드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50세 이상 고령자들은 오랫동안 경험과 경륜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결정지능, 크리스탈라이즈드 인텔리전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신체적 능력과 유동지능을 활용하는 직업,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고 개념 설계, 패션, 디자인, 공간 추리력이라든가 수리적인 계산 능력, 이런 능력을 활용하는 직업을 제가 일모작 직업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경험과 경륜과 결정지능을 활용하는 소위 전문 서비스, 관리, 행정, 사무, 이해심과 포용력, 인내력, 이런 데 기반한 직업, 이것을 이모작 직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젊어서는 일모작 직업을 열심히 해서 엄청난 성과를 내고, 유동지능이 감퇴해서 더 이상 일모작 직업에서 성과를 낼 수 없게 되면 이모작 직업으로 갈아타서 또 한 번 그 결정지능으로 인생의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은가라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였습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25세부터 55세까지 일하는 일모작 사회에서 아주 잘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번 돈의 일부를 자녀 양육비로 쓰죠. 나머지 일부를 노후 생활비로 씁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노후 생활비의 부족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의 부족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모작 직업으로 갈아타서 55세부터 75세까지 20년 더 일하게 되면 여기서 생긴 사회적 잉여와 늘어난 평생 수입으로 국가는 4차 산업혁명을 성공하는 미래로 발전할 수 있고, 개인은 노후를 유복하게 즐길 수 있다. 부양받던 장년들이 일하는 장년으로 바뀌면 청년들의 사회적 부담이 아주 경감됩니다. 이건 청년들을 돕는 거죠. 그리고 일하는 노년은 건강한 노후를 즐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모작 사회는 과연 성공할 수 있는가? 그게 과연 되는가? 이렇게 묻는 분이 계십니다.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원리는 과거 우리가 한강의 기적에서 성공했던 원리를 그대로 차용해 온 거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농업은 경제 성장률이 체감하는 산업입니다. 제조업은 경제 성장률이 체증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젊은이들을 마산 수출 자유지역, 여천화학공단, 새마을공장 이런 데로 보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농업은 망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이 경험과 경륜이 쌓인 결정지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조업이 발전하니까 영농기계화를 된 모든 시설과 자재가 시골로 흘러들어가면서 쌀도 처음으로 작업하게 된 것은 청년들이 농촌을 떠난 다음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정지능과 유동지능의 분업에 의해서 성공했다,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은 어떤가? 우리나라에 많은 유동지능이 충만한 젊은이들이 과거의 농업과 비슷하게 이모작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젊은이들을 일모작 직업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유인해낼 수 있으면 이 사람들이 부단히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해서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모작 산업에서 청년들이 빠져나온 자리에 장년들이 고용되겠죠? 그러면 이모작 산업도 발전하게 됩니다.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면 지금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우리 사회는 복지와 관련된 공무원의 충원을 절실히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 복지 공무원은 일모작 직업이 아니라 이모작 직업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키워본 경력 단절 여성, 가정을 부양해서 쭉 키워온 베이비부머 은퇴자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4차 산업 쪽으로 진출하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앞으로 충원하는 복지 공무원은 경력 단절 여성이나 베이비부머 은퇴자를 뽑는 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세대 간 분업의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부양비 개선을 통해서 위기를 돌파하고 미래로 나가서 선진국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국가는 무슨 일을 해야 될 거냐? 청년층이 4차 산업혁명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고령층은 일모작 직업이 끝난 다음에 이모작 직업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돼요. 기업이 할 일은 뭐냐? 기업은 근로자들의 이모작 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현업에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이모작 직업으로 옮겨가면 기업은 젊은 생태계 역동적인 기술 혁신 역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개인이 할 일은 뭐냐? 이제 30년 일해서 100년은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50년 일해야 100년을 여유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여가 시간을 이용해서 또 회사와 협심해서 이모작을 위한 준비, 공부, 교육을 받는 거죠. 이제 문제를 자꾸 제기할 때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행동할 때고 추진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해주지 않습니다.